자, 지금부터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굴이 좋아지셨습니다. 요즘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대선 끝나고 인터뷰할 때는 정말 이렇게 얼굴이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부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때 성대 결절 와가지고요. 네. 그때 막 스테로이드 맞고 이러고 가지고 네, 저 그때 이후로 고음불가 됐습니다. 아, 고음 불가가 되셨구나. 네, 노래방도 못 가요 이제. 자, 하여튼간에 여의도와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가요? 순천에 계시죠? 예. 재능 기부 강의도 하고 순천에서 이 뉴스 남다르게 보시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서희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관련해서 오늘 장해찬 최고위원이 진보 교육감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원인을 이렇게 찾으면 원인 진단 이렇게 해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싶은데 저는 어떠세요? 우리 사회가 교권이라는 단어 두 글자에 대해서도 한번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 보는 게 네네. 교권이 뭔지를 모르고 이제 자꾸 사람들이 교권이 바로 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교권의 추락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선생의 어쨌든 교실 내 지휘자로서의 권위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사실 교권을 정의한 걸 보면은 교수 학습 활동을 한 데 있어가지고 교사가 가진 권한과 의무라는 것으로 많이 정의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따지고 놓고 본다면은 지금은 또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네, 네. 네, 사실 저는 그러니까 선생들에게 있어가지고 지금 교수 학습 이외에 다른 업무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그건 현실. 맞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뭐냐면은 결국 통신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학부모나 보호자들이 사적 소통을 많이 하는 것에 있어서 오는 부담감. 뭐 12시 넘어서도 계속 뭐 온다 이런 얘기 그렇죠.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예. 교원을 평가하는 잣대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이제 학부모들이 투영하려고 하면서 가중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 당신 내 말 안 들으면은 그 민원 넣을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왜 교원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근데 이런 생각도 해요. 저는 이런 것들을 아주 저희가 솔직하게 토론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도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흘러가가지고 나중에 제발 저는 어떤 사회 문제든지 이런 말 하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뭐 이런 거. 아, 그건 뭐 일본에서 1억 총참회 운동 그러니까 이런 거 밑도 끝도 했잖아. 없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뭐 다 같이 잘해봅시다. 뭐 이런 얘기 끝내는 게 아니라 저는 구체적인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지만은 아예 저는 이제 학부모들이나 보호자들이 사적 통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방법입니다. 이걸 제도화했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이제 또 보면은 아니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챙겨줄 것도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소통을 차단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거는 다른 경로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꼭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교원에게 직접 소통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 담임 교사라는 역할을 맡기도 하고 네. 그 사람이 학생 관리의 전반에 대해서 책임지는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전문 상담 교사 같은 경우를 두고 있는데 이제 위클래스 이런 데가 많이 계시죠. 네. 네, 그런데 이 인원도 지금 법정 인원에 한참 미달하는 수가 임용돼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네. 것도 좀 늘려야 되는 거고 그분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상담사와 교사 사이에서 약간 지금 정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네. 실제로 그래서 그분들을 얕잡아 보는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분들의 업무 분장이라든지 아니면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영역 같은 것도 확실히 보장해야 되고 지금은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학교장이 어떤 분이에 따라 가지고 활동 범위가 너무 달라요. 네. 학교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깨어 있는 분이면은 그분들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아니면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계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논의돼야 되는 거예요. 제도 빼고 무슨 뭐 다 같이 각성합시다, 무슨 뭐 우리가 모두 죄인입니다 이런 거를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예.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 질문으로 들어가죠. 우크라이나 다녀오셨잖아요. 작년이죠? 예. 예, 작년 6월에 갔다 왔는데 네. 이준석의 우크라이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공통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뭡니까? 그때 이제 대통령은 아니고 대통령실의 모 인사가 익명 인터뷰로 네, 이제 엄청 뭐 TV조선에 이런저런 소리 많이 이준석 들었잖아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다 뭐 이랬거든요. 예. 근데 저는 가지 말라는 소리 들은 적이 없고요. 네, 예, 그러니까 저한테는 얘기 안 하고 이제 언론에다 그렇게 얘기해 버린 건데 네, 그때는 이제 보면은 러시아와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가지 말아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우리 당의 중진 의원 모 인사가 이야기했었죠. 네, 그랬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뭐가 달라진 것인지 네. 저는 약간 의아하고 그리고 뭐 이런 거겠죠. 사실 이번에 저는 리투아니아 가신다는 얘기 할 때부터 대략 짐작을 했어요. 많은 가겠구나 했는데 사람들이. 제가 페이스북에 쓸까 하다 말았는데 왜냐면 괜히 무슨 뭐 제가 무슨 선지자 역할 하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대통령 동선 국가 기밀을 뭐 미리 들은 건 없지만 하여튼 갈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대통령께서 옛날에 후보일 때도 당사에다 무슨 뭐 우크라이나 국기 쏘고 이런 거 막 했었거든요. 그때.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좀 오너 의식이 있는 그런 행보라고 보긴 하는데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으면 그럼 그때 제가 갔을 때 쪽방은 깨지 말지. 예, 그거의 연장선이 돼야 되는데 이준석이 갈 땐 안 되고 지금은 된다. 그리고 그때가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가장 국제사회에 도움이 필요했을 때거든요. 네. 우리로 치면은 한국 전쟁이라는 거는 1950년 6월 25일부터 그냥 51년도 한 중반쯤까지 네. 그때가 격전의 시기이고 가장 돈 많이 필요했던 거고 네. 그 뒤 한 2년 동안은 휴전 협상과 함께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기간이었거든요. 네. 네. 지금은 그렇게 딱히 또 그러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과거 같은 상황은 아닌데 왜 하필 네. 지금일까? 그때는 안 되고. 예. 그러니까요.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적절한 시기상 적어도 적절치는 않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빠르면 빨랐을수록 좋다 이거고요. 지금은 좀 뭐 늦어도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네. 좀 원래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때보다 늦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사실 집중호우가 예고된 상황이었어요. 뭐 네. 대통령실에서는 당시까지 인명 피해가 크지는 않았다. 네. 기차 타기 전까지는 기차 타고 가는 동안에 인명 피해가 발생을 한 거라서 어쩔 수 없었다. 서울 간다고 대통령이 서울 있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논란이 생길 걸 몰랐을 것이냐. 아니면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야만 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네. 대통령께서는 리투아니아 갔는데 갑자기 자유에 눈을 뜨셔가지고 이제 갑자기 예정이 없던 일정을 했다. 그래서 극적 효과를 높이려고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7월달에 이미 일본 언론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방문할 계획이 있다는 식으로. 근데 네. 그때 이제 안보실에서 이제 부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급작스러운 방문은 아닐 거라 보고요. 아무래도 전쟁 지역이기 때문에 그럼요. 상당한 동선 확보. 기차도 빌려서 갔는데 기차가 그렇게 급하게 편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그게 아마 기차가 폴란드 기차 같은 거 빌려갔을 텐데 그런 것들까지 고려했을 때 너무나도 이제 예정된 계획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급하게 취소를 못하는 거였을 것이다. 네. 예, 이런 생각인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다시 갈 기회가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이 수해에 있어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했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저는 기차 탈 때는 몰랐다. 기차 타고 가는 중에 돌릴 수 없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좀 그렇게 납득은 안 가는 게 네. 대통령이 그렇게 돌아올 수 없는 기차 여행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데요? 안보상의 위험이죠. 위험한데요. 대통령이 중간에 돌릴 수 없는 기차를 몇 시간 동안 탔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거리 아닙니까 사실은 그 기간 네. 동안은. 아니 은하철도 999도 가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던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아쉽다. 예. 아니 뭐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 전쟁 끝나기 전에 반드시 가야 된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는 또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럼 전쟁 시작할 때 가든지요. 제가 갈 때는 가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전쟁 시작하고 이제 전투가 약간 소강기 접어들었을 때 그때 뭐 여기저기 뭐 유럽 총리들도 그렇고 이제 지도자들이 갈 때 네. 제가 간 이유는 뭐였냐면요. 제가 대통령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지금 가시기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뭔가 정부 관계자 가서 공식적인 어떤 약속을 맺는 그런 그 단계로 가기 어려우면은 내가 정당 지도자로서 갔다 오겠다. 네. 그러면 오히려 부담이 적고 대신 우리는 상당한 예의를 갖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가기로 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갔다 오니까 타박하고 물론 국내 정치적인 이유였겠지만은 네. 예, 뭐 그러니까 이게 아쉽습니다. 네. 자, 그 재난의 정치라고 정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재난을 당했을 때, 재난이 왔을 때 정치인들이 합리적 해결 방안을 내놓거나 아니면 충분히 공감하고 눈물을 닦아주거나 그런 정서적 공감, 합리적 대안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지금 대통령실과 뭐 김영환 지사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이 말들이 보면 재난의 정치에서 점수 따는 거를 포기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그 괴를 물고 트셨잖아요. 예. 근데 사실 서울 대통령실에서 뛰어가도 상황 바꿀 수 없다 이 얘기. 뭐 틀린 말인지 맞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간 여기서 이 괴에 맞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 이제 예. 그 지휘 하에 있는 사람들은 아 저래도 되는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김영원 지사가 딱 그거 아닙니까? 사고 현장에 일찍 갔다 가지고 바뀔 건 없다고 생각한다. 네.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는데 예를 들어 최민호 세종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원래 기획된 행사보다 행사를 축소하고 뭐 이렇게 했던 오히려 고민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전 다르다 생각하는데 최근에 골프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이 김영환 지사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그런데 대통령이 뭐 페이스북에도 SNS에도 쓰셨던데 이권 부패 카르텔 보조금 없애서 수해 복구에 쓰겠다.
제가 얼마나 친절하게 이거를 왜 오류인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첫째 오류는 사실 이권 카르텔이라는 거는 누군가 만들어낸 정치적 구호고 신조어인데 그걸 지금 절박한 현안인 수해복구와 있는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오늘도 이제 오기 전에 보니까 기사가 났던데 기재부에서도 약간 여기 돼 가지고 황당하다는 반응이 있다고 해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법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의 전용이라는 거 쉬운 것도 아닐 뿐더러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 이권 카르텔의 회수라고 하는 것은 그 절차도 만만치 않거니와 그렇죠. 지금 보도되는 금액이라고 하면은 기백억 정도거든요. 그걸 다 환수한다 한들. 네. 그랬을 때 그게 수조 원대로 예상되는 수해복구 자금으로 활용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를 제가 지적했더니만은 또 이제 또 이름도 언급하기 귀찮은 장예찬 최고위원이 이권 카르텔을 그러면 내가 두둔하는 거냐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건 기본적인 문해 능력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권 카르텔을 두둔한 적도 없고요. 왜냐하면 그 용어 자체가 저는 뭐 두둔이고 이전에 정치적 구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건 만드신 분이 그걸 잘하면 되는 거고 저는 이게 얼마나 괴가 안 맞는지를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수 정당의 지금 이제 언어 중에 보면은 네. 킬러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어렵지도 않은 그냥 독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자꾸 곡해하는 경우가 생겨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옛날에도 보면은 뭐 테러 방지법 반대하면은 테러 하자는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보면은 근데 똑같은 거예요. 이권 카르텔로 수혜 자금을 이걸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지적하면은 너 그러면 태양광 이권 카르텔을 옹호하는 거냐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럼 이건 대화를 하지 말자는 것일 뿐더러 이렇게 했을 때 호응하는 지지층이 일부 있겠죠. 20-30% 정도. 거기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장혜찬 최고위원 말꼬리 잡아 온라인 기사 나와볼까 하는 얄팍한 집착만 있다. 이제 본인에게 거울로 반사해주면 돼요. 그거는 반사? 제가 한 말은 지금 이 청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말은 네. 이권 카르텔 뭐 어쩌고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잡아가지고 그걸로 수혜자금 될 수 없다가 제 주장이었고요. 네. 거기다 대놓고 그럼 이권 카르텔을 옹호하는 거냐 나오자는 거는 이거는요 언어 영역에서 킬러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보면은.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 장혜찬 최고위원 네. 용장호퇴 나면 꼭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용 의원도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은 경거망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대통령이 이런 재난 현장에서 또 재난을 당했을 때 이 자꾸 경로하고 경찰, 뭐 환경부 이런 분들을 질타를 하세요. 현장 공무원에게 원인을 책임을 돌리고 최고 의사결정권 선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의 책임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런 어떤 깊은 생각보다요. 네. 지금은 어떤 그림을 만드냐에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초기에 지지율 어려움을 겪고 다시 이제 30% 후반대 뭐 이렇게 갔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누구랑 지지율 패턴이 비슷하냐면요. 이명박 대통령이 초기에 광우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랬죠. 그다음부터 모든 행보가 뭐냐면은 약간 공무원 질타로 계속 가요. 네. 그게 뭐냐면 본인이 공무원의 수장인데 본인이 행정부의 수장인데 자꾸 이제 공무원 때립니다. 그래서 그때 혹시라도 지금 이제 오래된 일이라서 15년 전 일이라서 기억 안 나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명박 대통령이 뭘 많이 하시냐면요. 이런 걸 해요. 갑자기 어딘가 사회부 기사로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여아가 구타당했다. 이러니까 갑자기 현장에 일산경찰서에 MB가 나타납니다. 네, 맞아요. 현장 잘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당장 수사해가지고 뭐 해라 하니까 6시간 만에 범인을 잡아와요. 네, 경찰이. 네. 그런 거 네. 보고 이제 저녁에 뉴스에 기사 나가지고 이런 거 좋아하는 지지층이 야 우리 대통령께서 만기칠람으로 가서 현장 공무원들의 무능을 질타하셨다. 뭐 이런 거 기사 내는 걸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런 건 이제 북쪽에서 정말 잘하거든요. 뭐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가요. 그거는 진행자 개인 취향이시고. 그거 잘한다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뭐냐면은 사실 공무원 사회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공무원 사회를 이끄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네. 그리고 공무원으로 살아오신 분이 평생 네. 평생 검사하신 분 아닙니까? 네. 근데 공무원 때려가지고 이제 표가 나온다는 전략이 이게 어디까지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네. 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리위 오늘 뭐 징계 개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 시장도 홍 시장이지만 뭐 김영환 실제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못했던 다른 자치단체장들도 있는데 네. 딱 집어서 홍준표 시장만 징계 개시 결정을 했어요. 징계의 달인, 네. 징계의 대처의 달인. 네. 이 보시기에 지금 국민의힘 이 징계위원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납득을 국민들이 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지? 이미 하고 물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의 권위와 그 잣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국민들이 목도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에도 뭐 그게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어떤 징계가 이루어질지는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거는. 눈높이에 맞는 징계가 이루어질지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는 네. 실제로 중징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출당 조치 얘기를 홍문종 전 의원 얘기를 계속 해서 네. 그래서 결국은 절반의 사과를 네. 홍준표 시장이 하신 게 네. 아니냐 싶은데 네. 국민의 눈높이보다와 다른 징계라는 것은 출당까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겁니까? 저는 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겠죠. 시도할 수는 있다. 네, 근데 그게 뭐 사실 홍준표 시장 같은 체급의 인물이라고 한다면은 예. 그걸로 홍준표라는 사람의 정치에 있어서 큰 타격을 주기도 어려울 것이고 네. 징계가 과하면 오히려 홍준표 시장한테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홍준표 시장이 아마 이제 뭐 다른 이제 지적하는 지점보다 네. 품위 손상으로 인한 뭐 지지율 하락 이런 걸 이제 명분 삼아가지고 할 텐데 지지율 하락. 뭐 보통 그런 거예요. 당의 명예를 손상시켜서 민심의 이반을 가져온 경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은. 네네. 그러면은 이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께서 댓글창에 한번 달아봐 주세요. 지금 국민의힘의 최근에 지지율 고난에 있어가지고 가장 책임이 큰 인사 1, 2, 3등을 뽑아주시고 그러면 그 순서로 징계하면 됩니다. 저는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민주적으로 해봅시다 한번. 예. 오늘도 그렇고 이제 내일 갤럽 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수령의 시점이 왔을 수도 있겠다는 그게 그냥 감입니다. 예. 시사 그 진행자로서의 감은 다 감. 공유하는데 예. 예, 감은 공유하는데 이제 옛날에 모 유명한 보수 유튜버 패널이 이런 말했어요. 옛날에 다른 데는 다 지지율이 좀 안 나오고 갤럽만 잘 나오니까 네. 나는 갤럽만 믿어 이랬어요. 요즘은 갤럽이 제일 안 나오니까 그분이 무슨 말 할지 궁금하는데 지난주에 충격파가 컸죠. 근데 지난주에 충격파를 놓고는 여권에서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이런 거잖아요. 문제를 진단 자체를 이제 제대로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해법을 내놓는 건데 그렇죠. 공통적으로 방송 나서 해야 되는 말이 뭐냐면은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오염수 문제인 것 같다 이래버려요. 근데 딱히 지난주에 오염수 관련해서 대단한 일이 없었어요. 지난주는 우크라이나 명품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아직 반영이 안 돼. 이번 주 문제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진단해야 그 다음에 약을 처방할 수 있는 것인데 네. 지금은 문제가 아직도 뭐 오염수 선동 때문이다 이렇게 가버리면은 네. 처방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김건희 여사 명품숍 방문 논란도 네. 큽니다. 본격적으로는 진짜 내일 갤럽 조사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쟁화됐다라고 해서 대통령실은 침묵하고 네. 해명을 하지 않아요. 팩트에 대한 팩트를 질문하는데 정쟁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문화 탐방이다, 셀럽 외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저는 우리나라에 방문한 해외 정상들 많지만은 그분의 영부인 한 분도 기억 못합니다. 네. 전 솔직히 말하면 정상들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전 그 나라 문화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해가 늘어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내부적인 평가지 아마 리투아니아에서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여당에서 이렇게 해명하자면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앞으로? 그걸 봤을 때는 왜냐하면 저는 이걸 봤을 때 그냥 큰 실수는 아니라 맞거든요. 저는. 예. 네. 근데 뭐 가서 일정을 수행하다 보면은 우리 뭐 개인이 출장을 가도 개인 시간이 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다닐 수 있는 거. 대통령도 그때 조깅하는 사진 나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냥 가볍게 다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패션에 관심 많아서 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뭐 사진은 안 왔다 뭐 이렇게 갔다 오시면 되는 건데 좀 이상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저희 하이킥에 출연했던 김용남 전 의원이 개인 여가 시간이었다 이런 건 굉장히 상식적인 답변이 돼버렸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 김건희 여사가 명품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전 집에 되게 많을 거라고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생각하거든요. 가보셨지 않으셨어요? 아니, 근데 뭐 명품 보여주고 이러지 않으니까요. 개랑 고양이만 봤습니다. 그런데 근데 저는 이런 거 자체를 좀 메시지 관리하는 사람들이 계속 첫 메시지에 자꾸 이상한 게 나오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뭐 보통은 이렇게 되면 실무진들이나 이거 메시지 관리하는 사람들을 경질하거나 책임을 묻거나 그러는데 반복되는 것 같은데 패턴이.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그냥 냅둬요. 그러니까 첫 메시지가 이상하다 자꾸 이건 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도 봤을 때는 호객당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뭘 자꾸 이어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이상해지는 거지.
처음에 가가지고 아니 그냥 그 개인 시간이어서 들어갔는데 뭐 딱히 산 건 아니고 패션에 관심 많다 보니까 트렌드나 이런 거 보려고 좀 들어가봤다. 이게 뭐 명품 그 브랜드 샵도 아니고 편집샵 아니냐. 그럼 가서 그냥 그런 유럽 트렌드나 이런 거 좀 보러 갔던 것이고 뭐 그랬던 것이다 이러면 되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네. 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사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돼 있고 매일매일 단독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의아하게 아마 보는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분은 원희룡 장관이 왜 저렇게 분노의 희룡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왜 이렇게 칠색팔색 팔짝 뛰나. 제가 그 국군 장교분들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진급 포기한 대령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예. 출마 포기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보면은 출마를 위한 거 아닌가. 라는 분석이 오히려 더 저는 많아요. 원희룡 장관이 네. 정도의 중량감인 정치인이면은 네. 사실 뭐 험지냐 아니면 조금 덜 험지냐의 문제지 수도권 지역 정도는 출마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총선이 아니라 대선용 행보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인 거죠. 총선이야 뭐 총선용 행보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총선 출마를 포기했는가. 그래서 오히려 아까 그럼 그 해석대로 총선 출마 포기하고 다른 임명직을 노리나 이런 생각했어요. 뭐 총리 거쳐 조기 대선 선거운동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자리는 노린 사람이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한모 장관도 그 자리를 노린다는 얘기가 저는 아무 있어요. 말도 안 했습니다. 예. 진행자가 너무 사견이 많네요. 아니 사견이 아니라 긍정하시는 거죠. 부정하지 않으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두 분이 지금 총리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인 거 아니냐. 총선을 건너뛰고 바로 대선으로 가는 행보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하더라고요. 합리적이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이상한 행보입니다. 예.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합리적인 행보군요. 예. 예. 대통령의 낙점을 받아야 그 다음 행보가 나온다. 아니, 총리는 대선으로 대통령이 가기 위해서. 지명하는 겁니다. 예. 그거는 아무리 여론이 좋아도 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 대통령을 겨냥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헌법 가치 중 자유 하나만 뽑아서 올인하는 가짜 보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수 정치인 새로운 젊은 보수를 지향했던 이준석이 봤을 때 유승민 대표의 전 의원의 평가 어떻게 보세요? 자유라는 말을 되뇌이는 거는 굉장히 쉽고요. 자유 하는 건 쉬운데 문제는 자유라는 이름에 걸맞게 산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의 본성에는 꼰대 의식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순간에는 내가 자유를 말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하고 싶은 자유와 함께 다른 사람이 말할 자유까지 보장해 준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누구도 하기 힘든 거긴 하지만은 대통령은 이게 국시예요 지금. 예, 국시가 자유예요 지금. 예. 그 자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라는 걸 다 이제 내세우고 계신데 네. 그러면은 당장 이런 거잖아요. 우선 지지층과의 모순이 있고요.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지도자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보수층은 항상 제일 선호하는 대통령 1위 박정희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대통령께서 구축하시고자 하는 지금 권력 구조라고 하는 거는 검찰이나 국세청 이런 곳에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네. 그럼 권력기관을 적극적으로 국정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로는 받아들이고 네. 네. 그건 좀 자유랑 반대 의도거든요. 국세청 조사 자국이 원래 기업에서 굉장히 부도덕한 기업인 잡으러 다니고 이런 곳인데 네. 카드 결제만 하는 온라인 강사를 잡으러 다닌다. 일타 강사. 예. 예전에 진행자께서도 학원 강사 해보셨지만은 옛날과 다르게 요즘은 다 온라인 강의는 카드 결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굳이 그럼 따지자면은 아마 국세청이 잡을 수 있을 게 비용 처리를 약간 잘못했다 정도일 텐데. 조사 사국 들어가기엔 너무 짜잘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사 사국이 인원이 무한하고 역량이 무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기업인의 중대한 탈세나 이런 걸 수사하고 있어야 될 아니면 조사하고 있었을 곳이 지금 카드 매출밖에 없는 일타 강사를 털고 있다 그러면은 뭔가 이거는 역량치를 100% 쓰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 조사 사국도. 알겠습니다. 약간 의아합니다. 자, 본방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 유튜브 연장 방송 하프타임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내년 정치 상황, 총선 이런 얘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유튜브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하이킥 하프타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다시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다시 한번. 예. 자, 선거 이야기를 조금 해보죠. 그 전에 김태현 변호사 지금 SBS에서 계신
저까지 포함해서 셋이서 네. 선거 기획개사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우리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다 백전백승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할 정도로 예, 선거에 관련해서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윤 대통령 그리고 김기현 당 대표가 그리고 있는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 전략이 뭡니까? 마스터 플랜이 좀 있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본 방송에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곡선이 네. 그대로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외견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도 40% 중반까지 회복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선거로 가면 갈수록 이제 25%, 22% 이렇게 수렴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지고 나가지고 그 당시 MB 입장에서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길을 내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됐죠. 그랬죠. 근데 거기서 길을 내준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래서 MB가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는 어쨌든 수사도 받지 않고 네. 그렇게 있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반대로 저는 이제 그와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권 말에 대선 후보와 갈등이 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그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진 않았죠, 사실상. 또는 길을 열어주진 않았죠. 그래서 내부에 계속 충돌이 있었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네. 정권 재창출에 있어가지고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아까 제가 아이러니컬하게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등장에 길을 열어줬다고 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은 정작 탄핵을 앞두고 본인이 그 길을 안 열어줬었죠. 네. 예, 그래가지고 뭐 배신자 프레임도 걸고 이렇게 하면서 네. 네. 그 이제 탄핵과 그다음에 이제 수사라는 결과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정치에 상당히 불명예스럽게 이제 네. 말년을 보내게 되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권은 유한하다는 걸 이제 인식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총선에서 졌을 때의 그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네. 예, 특히 지금 저는 그거를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걸 강하게 인식할 거다. 그래서 좀 지형을 넓히려고 할 거는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평가하고는 조금 다른 예측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예측이 무의미해요. 예측 한 대로 안 가니까. 이건 제가 이제 정상적인 상황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컨설팅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네. 원래 미래는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고 기존에 김기현 대표가 검사 공천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3번인가를 하셨어요. 그 네. 얘기는 그만큼 검사 공천의 가능성을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대통령이 내년은 다수 당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소위 세게 자기가 악의 힘을 세게 있는 대로 발휘할 수 있는 친윤 핵심 똘똘한 놈 몇 명만 있으면 된다. 이게 총선 목표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역설인 게 뭐냐면은 대통령께서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본인은 강력한 그 계파를 이제 구성하고 싶어 하시지만은 하고 싶어 하시죠 분명히. 지금 그러니까 이러고 있죠 지금. 그런데 네. 그 지금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조직을 이루고 있는 그 핵심 멤버들은 다 뭐냐면 옛날에 지금 이제 징계받는다는 홍준표계였어요 전부 다. 예. 그리고 그 전엔 그들이 바른정당계였어요. 뭐 그랬죠. 장재원 의원이나 뭐 등등등.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못 믿는 거예요. 음. 얘네는 윤핵관이라고 하지만은 어차피 나중에 가가지고는 또 눈치 봐서 제일 빠르게 움직일 거 아니냐. 총선 끝나고 나면은 얼굴색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불안하신 것도 이해는 간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그러면은 당을 이렇게 활극같이 이렇게 벌어진 상황처럼 가는 게 옳았냐. 네.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을 대통령이 당청 관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이 있거든요. 네. 지금 선택한 것은 윤핵관을 내세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친다라는 전술인데 네. 결국은 윤핵관도 못 믿는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예, 그들의 과거 행적으로 봤을 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총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방향의 그 갈등이 생길 거고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검사공천 얘기하는데 검사공천도 일부 있겠지만은 사실 검사공천이 지금 뭐 수도권에 검사를 해가지고 될 곳 없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처음에 먼저 개혁공천이라는 이 말을 내세우면서 네. 대통령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능력 있고 참신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을 수도권에 쫙 투입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근데 아까 제가 여기 단서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저도 그게 딱 꽂혔어요. 예. 본인이 생각하기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장해찬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일까요? 예, 뭐 그런 거라고 보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컨셉으로 이제 야 이걸 해놓으면 이제 사람들이 개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테니까 영남에 누구 꽂아도 괜찮겠지 이런 2단계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닐 겁니다. 네, 그런 건 옛날에 오히려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네. 통제 시절에 보면은 그런 개혁 공천류로 네.
잘 꽂아놓고 그때 그렇게 꽂아놨던 인물 중에 원희룡 장관 이런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YS가. 예, YS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를 아마 꾸리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걸 통해서 지지율을 올리고 동력을 만든 다음에 음. 영남에서 내 사람을 심자 이런 생각일 거예요. 네.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수파 전략을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할 거다. 지금 다수파 전략이냐 아니면 똘똘한 단단하고 똘똘한 어떤 정치 세력을 소수라도 만들어내는 그럴 게 여유가 답이 없을 낫다. 겁니다. 지금 이제 소수로 버티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안 할 거고 예. 결국엔 다수를 만들기 위한 본인의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런데 그 전략은 아까 얘기한 그런 식일 예, 거다. 그런 개혁공천 플러스 자기 사람은 영남에. 근데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개혁공천 예, 계속 단서를 붙여야 되는 단서를 게 붙여야죠. 예.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예.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 뭐 본원적 보수의 본원적 가치가 뭐냐 이런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심지어는 나를 공천을 안 줘? 까지. 자, 이런 사람들이 제3의 보수, 그 또 다른 보수 정치 세력을 구성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있다고 보죠. 그랬을 때 이준석은 뭐를 한다? 저는 그런데 제가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그렇게 윤핵관도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을 것 같고 나중에 봐서. 네. 그리고 그 아까 말했잖아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는 것과 별개로 그것보다 더 큰 위기 상황이 올 거다 그 전에.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당장 추상적인데. 당장 이렇게 일정에 지금 이미 예고된 일정만 본다 하더라도요. 네. 지금 이렇게 일방주의적으로 계속 국정을 운영하고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계가 올 겁니다. 한계가 온다. 그 시점은 총선 전 총선 전이라 보는 게 저는 당장 우리가 이제 패스트트랙 같은 것도 우리 국민들이 많이 경험해 왔지만은 올 연말. 네, 연말에 패스트트랙 처리할 때 지금 그 쌍특검 이런 것도 얘기 나왔었고 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제 김건희 여사 측에 대한 어떤 특검도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 수사 범위를 조정하는 거는 나중에 수정안 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본회의에서도 그거는 조정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에 최근에 불거진 여러 가지 정권 출범 이후에 고속도로 논란이나 이런 거 넣으면은 도이치모터스 플러스 서울 양평.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저는 이 사안이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통과될 거거든요. 네. 지금 야당이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출범하는데 보통 특검한테 한 2달 줍니다. 네, 맞습니다. 2달 주면은 그 다음에 한 그때부터 수사 시작하면은 총선이 4월 10일쯤일 텐데. 4월 10이요. 네, 4월 10일쯤일 텐데 그때 한창 이제 막 특검 열심히 수사하면은 누구 소환하고 뭐 이렇게 2월달, 3월달, 4월달에 한참 수사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되는 시나리오냐 총선에서 그 위기를 느낄 거거든요. 올 연말에 위기를 느낀다. 그리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박근혜 정권을 수사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하다가 좌천돼가지고 와신 상담하던 윤석열 검사를 불러가지고 박근혜 정권을 특검 했죠. 조지라는 거 아닙니까? 조지다는 표준어입니다. 네, 쓸 수 네. 있어요. 그러니까 조지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러면 만약에 음. 야당이 마음 독하게 먹으면은 네. 특검 라인업 고약하게 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성윤 검사. 지금 법무연수원에 많이 계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자리도 막 정진웅 의자도 검사, 늘려갖고 막 그쪽에 막 있어요. 이문정 검사 뭐 이래 버리면은 이게 아니 그분들이 뭐 어떻다는 게 아니라 가장 네. 정권이 불편해하는 인사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고 실험조로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일정 자체가 우호적이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그 얘기는 제3의 정치 세력이 아니라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올 연말 연초에 올 연말쯤에 어떤 국민의힘의 역학관계가 변동의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그보다 일찍 가능하고요. 변동 가능성이 있고 시기는 그거보다 더 당겨질 수도 있다. 저는- 그럼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네. 저는 근데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게 기다릴 생각은 없고요. 그럴 생각은 없다. 네, 그래, 그러니까- 감이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 저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유승민 의원이 그거 바라보고 계속 이제 있다가 나중에 도장난 나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고생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미가 보이면 제가 뭐 그냥 수동적으로 대처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럼 오히려 새 집을 지을 수도 있다. 새 집이든 뭐든 저는 이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하지 뭐 네. 하나에 대해서 한다 안 한다는 얘기 안 합니다 어쨌든 절대. 연말이 오기 전에 당 내에서의 권력 구조가 급격히 변동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기여하거나 그 능동적으로 그 권력의 지형의 변화에 대처하겠다. 이러면 이제 또 이제 누구는 저한테 김치국 마신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 지난 1년 동안 김치국 마신 거는 저쪽이에요. 용산? 이준석 내쫓으면은 20대 여성과 30대 여성의 지지율이 확 올라와가지고 정권이 안착할 것이다.
지금 지지율표 한번 보고 오세요. 20대 30대 역대 최저 지지율일 겁니다. 아마 지금은. 어쨌든 지금 뭐 댓글로는 이준석, 유승민 당 새로운 보수당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긴 합니다. 해봤어요 이미. 해봤다. 자, 정책에 대한 고민 얘기하는 유튜브 채널 새로 만드신다고요? 예. 뭐 어떤 겁니까? 소개 좀 해주시죠 마지막. 이번에 저랑 천하람 변호사랑 그리고 이기인 의원이랑 그냥 저희끼리 얘기하다가 그냥 야 이거 요즘 보니까 언론 환경도 달라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우리 얘기할 만한 소통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소통 채널 만들겠다. 그런데 그래서 그럼 뭐를 테마로 할까 하다가 여의도 정치를 한번 싹 바꿔보자라는 취지인데 그러면 현안 다루지 말고 한번 정책이나 지향점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여의도 재건축 조합이라는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재건축 조합장이 되려고 합니다. 아, 재건축 조합. 예, 다들 조합원이 되십시오. 예, 여의도 재건축 조합을 만들려고 한다. 아가 빠지셨네. 천하용인에서 서은하 의원. 거기는 다른 프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 다른 프로 기획. 예, 각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이준석 대표 감사드리고요. 3부에서는 최진봉 교수, 문희정 평론가 미디어톡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합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